2024년 가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포탄 하나가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을 쏟아내는 거예요. 축구장 3배 넓이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됩니다. 이게 바로 집속탄인데요. 2008년에 국제사회가 사용을 금지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쏘고 있을까요? 미국이 제공하고 우크라이나가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시각 중동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자지구 상공에서 하얀 연기처럼 보이는 뭔가가 떨어지는데 닿는 순간 사람의 살이 타들어가기 시작해요. 백린탄으로 의심되는 무기인데 이것도 민간 지역 사용이 금지된 무기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100년 넘게 국제사회가 공들여서 만든 전쟁법이 있고 196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이 서명했는데 왜 금지된 무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사용되고 있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이걸 쓰는 나라들이 범죄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에요. 그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이상한 현실의 민낯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법은 있지만 힘이 없는 이유, 그리고 그 법이 실제로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는지 말이죠. 먼저 집속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2023년 7월 7일 미국 국방부가 깜짝 발표를 하나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 우크라이나는 탄약이 부족하다. 우리가 충분한 포탄을 생산할 때까지만 임시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미국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전부 집속탄 금지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2008년 더블린에서 채택되고 2010년 발효된 이 협약에는 지금까지 124개 국가가 가입했는데 정작 집속탄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모두 미가입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해요. 전쟁에서 너무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집속탄 한 발 안에는 수백 개의 작은 폭탄이 들어있고요. 공중에서 터지면 축구장 3배 넓이를 초토화시킬 수 있거든요. 북한의 장사정포나 다연장 로켓을 한 번에 제압하려면 이만한 무기가 없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 평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발률이에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N864 포탄의 불발률은 약 2.35%에서 6%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거예요. 집속탄 100발을 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작은 폭탄이 수만 개인데 불발률 5%면 수백 개가 땅에 박혀서 대인지뢰처럼 남는 겁니다. 라오스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 때 라오스에 뿌린 집속탄이 2억 6천만 개였는데요. 그중 30%인 8천만 개가 불발탄으로 남았어요.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매년 50명이 불발탄 사고로 죽거나 다치고 있고 그중 40%가 어린이입니다. 2019년에는 9살 소년이 밭에서 쇠공을 주웠다가 폭발해서 2팔을 잃었어요. 그럼 왜 107개국이나 되는 나라들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서명했을까요? 2006년 레바논 전쟁이 결정타였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집속탄의 40%가 불발됐고요. 전쟁 끝난 뒤에도 민간인 피해가 계속 발생하자 국제사회가 발끈한 거죠. 2007년 오슬로에서 46개국이 모여서 금지 선언을 했고 2008년 더블린에서 협약이 채택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속탄을 생산하는 16개국은 대부분 이 협약에 안 들어갔어요. 한국, 미국, 러시아, 중국, 브라질, 인도, 이집트, 파키스탄 등이 여전히 집속탄을 만들고 있고요. 2023년 현재도 생산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리투아니아는 2024년에 집속탄 금지 협약에서 탈퇴했어요. 왜냐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규칙을 안 지키니까 우리도 필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을 어기는 국가가 있으면 법을 지키던 국가도 법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가자지구 전쟁 이야기를 해볼까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고요. 이스라엘은 즉각 철검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보복에 나섭니다. 그런데 유럽과 중동의 인권단체들이 계속 제기하는 의혹이 하나 있어요. 백린탄 사용 의혹입니다. 유로메드 인권감시단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스라엘군은 2023년 10월 7일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40일 동안 가자 지구에 1000회 이상 백린탄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1월 15일에는 가자 북부 베이트 라히아 주거 지역에 40분도 안 되는 시간에 300발의 백린탄을 퍼부었다는 목격 증언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 대변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조명탄과 연막탄으로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여기가 바로 핵심입니다. 백린탄 규제의 맹점이에요.
1980년 유엔 재래식 무기 협약은 소위 무기의 대인 공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백린탄도 여기 포함됩니다. 그런데 조명이나 연막 목적으로 쓰는 건 합법이에요. 문제는 이 둘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백린은 공기와 닿으면 자동으로 불이 붙고요. 온도가 섭씨 800도에서 1300도까지 올라가요. 피부에 닿으면 살을 태우면서 뼈까지 파고들고요. 물로도 못 끄고 산소를 차단해야만 꺼지는 악마의 물질이죠. 그런데 이게 연막탄이냐 공격용이냐는 사용자의 의도에 달려있고 의도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2006년 레바논 전쟁 때도 이스라엘이 백린탄을 썼고요. 2017년 시리아 정부군도 썼고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양쪽 다 사용 의혹이 제기됐어요. 근데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명탄이라고 우기면 그만이거든요. 그럼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뭐 하냐고요? 여기서 잠깐 ICC를 설명하자면요.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2002년 설립된 국제법원입니다.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 같은 중대한 국제범죄를 다루는 곳인데요. 각 나라 법원이 제대로 처벌하지 못할 때 개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가입한 나라만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2023년 3월 17일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혐의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 범죄였어요.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고아원에서 납치돼서 러시아로 강제 이송됐다는 겁니다. 국가원 수급에 대한 ICC 체포영장은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 리비아의 카다피에 이어 세 번째였고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컸죠. 그런데 실제로 푸틴이 체포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2016년에 ICC에서 탈퇴했거든요.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러시아 정부 입장이에요.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거꾸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ICC 검사와 판사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정이 법정을 고소한 겁니다. 더 웃긴 건요. 미국도 ICC 비가입국이에요. 중국도, 인도도, 이스라엘도 안 들어갔습니다. 전 세계 군사비 상위 10개국 중 7개국이 ICC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법은 약자만 잡는 겁니다. ICC가 실제로 기소한 사람들 보면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이에요. 강대국 지도자는 체포영장만 발부하고 끝입니다. 푸틴은 ICC 회원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몽골 등을 방문했는데도 체포되지 않았어요. 회원국인데도 안 잡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요. 법보다 힘이 센 겁니다. 그럼 제네바 협약은 어떨까요? 196개 나라가 비준한 인류 역사상 가장 보편적인 조약이에요. 1949년에 채택된 4개 협약과 1977년 추가 의정서가 있고요. 전쟁 중에도 민간인 보호, 포로 대우, 병원 공격 금지 같은 기본 규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2024년 우크라이나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을까요? 러시아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집중 공격했어요. 발전소, 변전소를 미사일로 때려서 겨울에 난방과 전기를 끊어버린 거죠. 제네바 협약상 민간시설 공격은 금지인데요. 러시아는 이중 용도 시설이라고 주장합니다. 군사와 민간 모두에 쓰이니까 공격해도 된다는 논리예요. 근데 현대전에서 전기 안 쓰는 군사시설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게 이중 용도가 되는 겁니다. ICC는 2024년 6월 22일 세르게이 쇼이구 전 국방장관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역시 러시아는 무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쪽도 문제가 있어요. 2022년부터 러시아군 포로 영상을 SNS에 계속 올렸거든요. 제네바 협약 제3조는 포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모욕적 대우를 금지하는데 영상 공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회색지대예요. 양쪽 다 위반하는데 누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힘의 균형이 처벌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집속탄 생산 16개국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게 군 당국 설명이에요. 실제로 2023년 집속탄 금지연합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계속 생산 중인 국가로 지목됐고요. 풍산이나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같은 방산 기업들이 불발률 1% 미만의 고품질 집속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북한이에요. 북한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화학무기 보유국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2,500톤에서 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 추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해서 90% 이상 폐기했는데요. 북한은 협약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어요. 신경작용제 VX, 겨자가스, 염소가스 등 25종의 화학무기를 보유 중이고요. 2017년 김정남을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VX로 암살한 게 실전 사용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집속탄 금지 협약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북한이 화학무기와 집속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만 버리면 안보에 구멍이 생긴다는 논리죠. 이게 바로 전쟁법의 딜레마입니다. 상대 국가가 안 지키면 우리도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리투아니아가 협약에서 탈퇴한 것도 같은 이유고요. 폴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도 집속탄 공동 구매를 검토하고 있어요. 러시아라는 위협 앞에서 법보다 생존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행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제네바 협약은 196개국이 비준했지만 위반했을 때 처벌할 메커니즘이 없어요. ICC는 있는데 강대국들이 안 들어갔고요. 들어간 나라도 체포 안 해줍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거부권 때문에 작동 불능이에요. 러시아나 중국이 거부권 쓰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결국 전쟁법은 약자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돼버렸습니다. 아프리카 군벌은 ICC에서 재판받는데 강대국 지도자는 체포영장만 받고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그래서 2025년 현재 상황을 보면요. 125년간 쌓아온 전쟁법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양쪽 다 집속탄을 쓰고 있고요. 가자에서는 백린탄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데 누구도 멈추지 않아요. 법은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법을 집행할 국제기구는 있는데 강대국들이 안 들어갔으니까요. 악순환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게 법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이 있어서 최소한 논쟁이라도 생기는 겁니다. 미국이 집속탄 제공할 때 독일 외무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유엔 사무총장도 우려를 표명했어요. 이스라엘 백린탄 사용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법이 없었다면 이런 논쟁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냥 힘센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었겠죠. 지금은 적어도 명분 싸움이라도 해야 하니까 조명탄이라고 둘러대고 이중 용도 시설이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법천지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계속 가는 겁니다. 법은 있는데 안 지켜지고 강대국들은 빠져나가고 약소국만 처벌받고 이게 제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예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더 나쁩니다. 새로운 전쟁 기술이 나오면서 법조차 없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자율살상무기 이야기입니다. 2023년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에서 라벤더라는 AI 표적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공격 대상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건데 이게 제네바 협약의 구분 원칙에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법이 없거든요. 유엔에서 2014년부터 자율살상무기 금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11년째 합의를 못 이루고 있어요. 화학무기는 사용하고 11년 뒤에 금지됐고 집속탄은 43년 뒤에 금지됐는데 AI 무기는 언제쯤 금지될까요? 아마도 대규모 민간인 학살 사건이 터진 다음이겠죠. 결론을 내리자면요. 2025년 전쟁법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법은 존재하지만 집행 권한이 없고요. 강대국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아예 빠져나가고 약소국만 처벌받는 구조예요. 집속탄은 금지됐지만 16개국이 계속 만들고 있고요. 백린탄은 금지됐지만 조명탄이라고 우기면 되고 ICC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비가입국은 안 잡히고요. 제네바 협약은 196개국이 비준했지만 위반해도 처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계의 민낯이에요. 법과 현실 사이의 거리가 여전히 멀다는 겁니다. 그래도 법이 있다는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법이 있어야 최소한 부끄러워하니까요. 법이 없으면 부끄러움도 없거든요. 미국이 집속탄 제공하면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변명이라도 하는 게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법이 없었으면 그냥 줬겠죠. 이스라엘이 백린탄 쓰면서 조명탄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법이 있기 때문이고요. 법이 없었으면 둘러댈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법을 만들고 개선하고 압박해야 해요. 비록 지금 당장은 안 먹히더라도요. 언젠가는 먹힐 테니까요. 화학무기가 그랬고 집속탄이 그랬고 언젠가는 자율살상무기도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는지가 문제죠. 125년 전 헤이그에서 26개국이 모였을 때도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전쟁의 규칙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196개국이 제네바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느리지만 인류는 배웁니다.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배우지만요. 그래도 결국은 배운다는 것, 그게 희망입니다.